사람들을 다루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결단.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한다. 이 원리를 당신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당신이 얼마나 풍요롭고 충만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자신에게 계속 속삭여라. 나의 인기, 나의 행복, 나의 자존감 모두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에 달려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지은이는 데일 카네기, 발행은 현대지성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처음 출간된 후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이상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보다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죠. 이 책은 이런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많은 챕터 중에 호감 가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철학자 엘버트 하버드의 현명한 충고를 꼼꼼히 읽어보라. 하지만 기억하라. 읽기만 하고 충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문 밖에 나설 때마다 턱은 당기고 머리는 높이 세우고 가슴은 최대한 부풀려라. 햇살을 들이키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영혼을 담아 악수를 나눠라.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까 두려워 말고 적들을 생각하느라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라. 하고픈 일을 확실히 정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는 한눈 팔지 말고 곧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이 하고픈 위대하고 빛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며 산호가 흐르는 조류에서 자양분을 얻듯이 무의식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회들을 포착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픈 유능하고 진실되고 유용한 사람을 마음에 그려라.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매 시간 당신을 그 특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정신적 태도를 가져라. 용기 있는 태도, 솔직한 태도, 유쾌한 태도 말이다. 올바르게 생각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모든 진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기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머리는 높이 들어라. 우리는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고대 중국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세상사에 밝았다. 이들은 당신이나 내가 오려서 모자 안에 붙이고 다녀야 할 속담을 만들었다. 바로 웃는 얼굴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상점을 열어선 안 된다. 이다. 상점에 대해서는 프랭크 어빙 플래처도 다음과 같은 따뜻한 생각을 우리에게 전했다. 그는 여성복 전문 매장 오펜하임 콜린스사를 위한 광고를 다음과 같이 썼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미소의 가치. 미소는 한 푼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죠. 미소는 받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줘요. 하지만 그걸 준다고 해서 그만큼 가난해지는 건 아니죠.
미소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기억은 평생 지속되기도 해요. 미소 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인 사람은 세상에 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미소가 주는 기쁨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미소는 집에서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일에서는 호의를 낳고 친구들 간에는 우정이 징표가 되지요. 미소는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에게는 안식, 실망한 사람에게는 빛, 슬픈 사람에게는 햇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해독제죠. 하지만 미소는 돈 주고 살 수도, 구걸할 수도,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기 전까지는 이 세상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크리스마스 시즌 막바지에 우리 직원들이 너무 피곤해 미소를 짓지 못하면 미소를 남겨주시겠어요? 더 이상 미소를 짓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미소를 가장 필요로 하거든요. 얼마 전 뉴욕에서 개최된 파티에 갔다. 손님 중 하나는 유산을 상속받은 여성이었는데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남기려 열심이었다. 그녀는 흑담비 모피, 다이아몬드, 진주를 사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부모의 유산을 아끼지 않고 썼다. 하지만 자신의 얼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얼굴은 심술과 이기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의 얼굴 표정은 그가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찰스 슈와브는 자신의 미소가 1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앞서 말한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성품, 그의 매력,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능력이야말로 그가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게다가 그의 성품 중에서도 다른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바로 그 매력적인 미소였기 때문이다. 한 번은 프랑스 가수 및 영화배우 모리스 슈발리에와 오후를 보낸 적이 있다. 솔직히 나는 실망했다.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그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짓자 모든 게 달라졌다. 마치 구름을 뚫고 햇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모리스 슈발리에는 파리에서 아버지와 형이 직업을 따라 여전히 수납장이나 만들고 있었을 것이다.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하다. 미소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요. 당신을 보게 되어 정말 좋아요.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가식적인 미소라고? 아니다. 그런 미소는 아무도 속일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웃음이 기계적인 웃음이란 걸 쉽게 알아채고 싫어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짜 미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 훌륭한 가치를 가지는 미소이다. 뉴욕 대형 백화점의 인사 담당자는 심각한 얼굴을 한 철학 박사보다는 초등학교조차 마치지 못했더라도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소녀를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고무회사 중 하나의 대표이사가 내게 말하기를 자신이 관찰 결과 일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산업계의 지도자는 다른 데 눈길 주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이 우리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마법의 열쇠라는 옛 경언을 그다지 믿지 않는다. 그는 말했다.
저는 웃고 즐기며 자신이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일을 남들처럼, 그러니까 진짜 일처럼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일에서 모든 재미를 잃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겨야 한다. 나는 수천 명의 비즈니스맨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매시간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수업에 와서 그 결과를 말해달라고 했다.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아메리카 증권 거래소에서 일하는 윌리엄 B. 스타인하트에게서 온 편지가 있다. 그의 사례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은 다른 수백 건의 경우와 같이 전형적인 사례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18년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갈 준비를 마칠 때까지 아내에게 웃지도 않았고 20단어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한 사람 중 하나였죠. 선생님이 미소의 경험에 대해 말을 해보라는 과제를 내주셨으니 저는 일주일 동안 미소를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거울 속에서 내 심각한 얼굴을 보고 머리를 빗으며 이렇게 말했죠. 빌, 오늘 당장 그 불만이 많은 얼굴은 지워버려. 이제부터는 웃을 거야. 지금부터 당장 시작이야. 그러고는 아침 식탁에 앉아서는 아내에게 좋은 아침이에요, 여보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어요. 선생님은 그 사람이 놀랄 수도 있다고 미리 경고하셨죠? 글쎄요, 아내의 반응은 그 이상이었어요. 그녀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2달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약속을 지켜오고 있어요. 그 2달 동안 제 변한 태도는 지난 한 해보다도 훨씬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출근길에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보이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죠. 물론 미소를 지으면서요. 도어맨에게도 미소를 띠며 인사를 해요. 지하철 부스에서 잔돈을 받을 때도 출납원에게 미소를 짓습니다. 증권거래소에서도 최근까지 제가 웃는 걸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내요.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제 미소를 받고 다시 제게 미소를 돌려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불평불만이 있어 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유쾌하게 대해요.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들어주면 일이 훨씬 쉽게 풀리더라고요. 미소가 돈을, 매일같이 많은 돈을 벌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다른 중개인 한 명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중개인이 직원 중 호감이 가는 젊은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어 얻은 결과에 고무된 나머지 그 젊은 친구에게 얼마 전 인간 관계에 대해 제가 갖게 된 새로운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도 솔직히 털어놓더군요. 제가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제가 끔찍한 불평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최근에야 그 친구는 생각을 바꾸었대요. 그 친구 말에 따르면 제가 미소를 지을 땐 인간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비판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이젠 비판 대신 인정과 칭찬을 해주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말하지 않아요. 이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죠. 이런 것들이 저희 삶을 진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사람, 행복한 사람, 부자가 되었어요. 우정과 행복이 많은 부자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셈이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지적 수준이 높고 세상 일에 밝은 증권 거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뉴욕의 증권 거래소에서 자신이 이익을 위해 주식을 사고 팔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워낙 힘든 일이라 100명 중 99명은 실패하는 일이다. 웃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휘파람을 불든가 콧노래 아니면 노래라도 불러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인 척 굴어라.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감정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즐거움을 잃었다면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데 행복을 찾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 당신이 생각을 통제하면 된다. 행복은 외적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행복은 내적 조건에 달려있다. 당신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두는 당신의 행복과 불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당신이 행복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보자.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돈과 권리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불행하고 다른 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일까? 바로 정신적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의 끔찍한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뉴욕의 번화가 파크 애비뉴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중국인 막 노동자들도 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본질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다.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을 좋거나 나쁜 것으로 만든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는 만큼만 행복하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링컨은 옳았다. 최근에 그의 말이 진리임을 증명해주는 좋은 사례를 보았다. 나는 뉴욕 롱아일랜드 역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내 앞에는 30-40명 정도의 다리를 저는 아이들이 지팡이나 목발을 짚고 낑낑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한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안고 올라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이들을 맡고 있는 사람 중 하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말했다. 그렇죠. 아이들은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엔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그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운명에 순응하고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이 행복해하지요. 그 아이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내가 평생 절대로 잊지 않을 교훈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나는 배우 메리 픽포드와 함께 오후를 보낸 적이 있다. 그녀가 남편이자 배우였던 더글라스 페어뱅크스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다. 사람들은 아마도 당시에 그녀가 제정신이 아니고 불행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보아왔던 사람 중에서 가장 침착하고 씩씩한 사람 중 하나였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비결이 무엇이었냐고? 그녀는 35페이지 남짓밖에 되지 않는 소책자에서 그 비결을 알려주었다. 도서관에 가서 그녀가 쓴 하나님을 믿어보라를 대출해서 읽어보시라. 재미있을 것이다. 프랭클린 배트건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삼루수 출신으로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보험 영업 사원이다. 그는 내게 미소를 짓는 사람은 언제나 환영받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몇 년 전에 깨달았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그는 잠깐 멈추어 서서 감사해야 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커다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곤 그 미소가 사라지기 전에 방에 들어간다. 이 간단한 방법이 보험을 파는 데서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는 믿고 있다. 대화를 잘하는 손쉬운 방법. 최근에 브리지 카드놀이 파티에 초대받았다. 개인적으로는 브리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파티에는 나처럼 브리지를 하지 않는 금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한때 라디오 저널리스트 로엘 토머스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토머스가 라디오로 진출하기 전 나는 함께 유럽을 다니며 당시 그가 진행하고 있던 사진으로 보는 여행기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카네기 씨, 당신이 가보았던 그 멋진 장소와 유적지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소파에 앉자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했다. 아프리카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정말 흥미롭군요. 저는 언제나 아프리카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24시간 머물렀던 것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큰 동물이 사는 곳도 가보셨나요? 정말 운이 좋으셨군요. 부럽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말해주세요. 45분은 충분히 걸리는 소재였다. 그녀는 내가 어디 갔었는지, 내가 무엇을 구경했는지 다시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여행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관심 있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이 보았던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특이하다고?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예를 들어 최근 나는 뉴욕이 발행인 그린버그가 주최한 디너 파티에서 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이전에는 한 번도 식물학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대마, 미국이 원예 육종가, 루터 버뱅크, 실내 정원은 물론 보잘것없는 감자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들려줄 때마다 완전히 매료되어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에도 실내 정원이 있는데 그는 친절하게도 내가 처해 있던 몇몇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말해주었다. 앞서 말했듯이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는 디너 파티였다. 따라서 수없이 많은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예절 따위는 집어치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시한 채 그 식물학자와 단둘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었다. 자정이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식물학자는 호스트에게 가서 나에 대한 칭찬을 여러 가지 늘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나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또 저런 사람이었고 등등을 말한 후 그는 내가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였다는 말로
나에 대한 평가를 끝냈다고 한다. 재미있는 대화 상대라고? 내가? 나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화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더라도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펭귄의 내부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식물학에 대해서도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대신 했던 것이 있다. 열심히 들어준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열심히 들었고 식물학자도 이를 느낄 정도였다. 당연히 그는 좋아했다. 이런 종류의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이다. 사랑에 빠진 낯선 사람들에서 잭 우드포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주는 묵시적인 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몰입해서 들어주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나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식물학자에게 정말 재미있었고 배울 게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당신처럼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그에게 같이 자연을 돌아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도 말했다. 진심이었다. 식물학자는 나를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그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가 말하도록 추임새를 넣었을 뿐이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인터뷰의 비결 혹은 비밀은 무엇일까? 하버드 총장이었던 찰스 엘리엇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사업상 교제의 비밀이란 없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만큼 그 사람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지 못한다. 자명하다. 그렇지 않은가? 굳이 이런 사실을 배우려 하버드 대학을 4년 다닐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신도 나도 이 사실을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값비싼 가게를 얻고 돈 한 푼도 아껴가며 물건을 사들이고 매력적으로 상점 윈도우를 꾸미고 수백 달러를 써서 광고를 한다. 그리곤 점원을 고용하는데 그 점원은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 센스가 없는 사람이다. 고객이 말하는 중 말허리를 자르고 고객이 이야기를 반박하고 고객들을 화나게 해서 상점 밖으로 쫓아내다시피 하는 점원 말이다. 우튼이 경험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내 수업 중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급성장하던 뉴여크시의 한 백화점에서 양복을 샀다. 양복은 실망스러웠다. 상의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셔츠의 깃에 묻어 깃을 검게 물들였다. 우트는 양복을 백화점에 들고 가서 물건을 판매했던 직원을 찾아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했다고 했던가? 실수다. 과장이었다. 그는 이야기를 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점원에게 가로막혔다. 매장 직원은 말했다. 우리는 이 양복을 수천 벌은 팔았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건 고객님이 처음입니다. 매장 직원이 말한 내용이었다. 어조는 더 끔찍했다. 그의 호전적인 어조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물정을 좀 가르쳐 드리기로 하죠. 말싸움이 고조되는 중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다. 검은 양복은 처음엔 다 물이 빠져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가격대에서는요. 양복은 염색이 문제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그야말로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우툰 씨는 말했다.
첫 번째 매장 직원은 제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했죠. 두 번째 직원은 제가 원래 형편없는 물건을 샀다고 암시했습니다. 저는 끌어올랐습니다. 당장 이 양복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라고 말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점장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붕괴한 사람을 만족한 고객으로 바꿔놓은 거죠. 어떻게 했냐고요? 3가지를 했습니다. 우선 점장은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마치고 직원들이 다시금 자신들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하자 점장은 제 관점을 가지고 그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점장은 내 셔츠깃이 양복 때문에 변색되었음에 틀림없다고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다시는 팔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점장은 문제의 원인을 몰랐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제게 매우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양복을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저는 판매원들에게 그 빌어먹을 양복을 던져버리려 했죠. 하지만 점장이 말을 듣고 난 다음 저는 대답했습니다. 충고를 구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 상황이 그냥 일시적인지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점장은 양복을 한 주만 더 입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곤 약속했습니다. 그때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고객님을 만족시킬 만한 양복을 한 벌 드리기로 하죠.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만족한 상태로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한 주가 끝날 즈음이 되자 양복에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에 대한 저희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었죠. 이 관리자가 점장이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부하 직원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평생토록 점원 노릇이나 하게 되리라고 말할 뻔했다. 그렇지 않다. 아마도 그 직원들은 다시는 고객들과 만나지 않는 포장 부서 같은 곳으로 자천될 것이다. 아무리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가장 격렬한 비판을 가하는 사람이라도 인내심 있게 공감하며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누그러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보자. 뉴욕 전화 회사는 몇 년 전 여성전화 교환수들 사이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고객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욕설을 퍼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또 전화를 뿌리째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어떤 요금을 내지 않겠다고 버텼는데 그 부과된 요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신문에 편지를 썼고 공공서비스위원회에도 수도 없이 많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전화회사를 상대로 몇 건의 소송을 시작했다. 결국 이 회사의 가장 유능한 분쟁 중재자 중 한 명을 보내 이 분쟁을 지기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했다. 이 분쟁 중재자는 고객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며 이 까다로운 사람이 장황한 비난을 실컷 퍼부어대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래요 라고 말하고 그의 불만에 공감해 주었다. 그 사람은 쉬지 않고 떠들어댔고 저는 들었습니다. 거의 3시간 동안을요. 이 분쟁 중재자는 내 강의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말했다. 그 다음에도 다시 가서 그의 말을 더 들어주었죠. 4번 인터뷰했어요.
네 번째 인터뷰가 끝나기 전에 저는 그가 만든 단체의 일원이 되었죠. 단체의 이름은 전화 가입자 보호 연합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 단체 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말고도 제가 유일한 회원이지만요. 인터뷰 중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 주었지요. 그 사람은 이전에는 전화회사 사람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의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변했지요. 심지어 첫 번째 인터뷰 내내 제가 처음 그 사람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번째 인터뷰 후 저는 사건을 완전히 종결했어요. 그는 모든 요금을 다 냈고 전화회사와 갈등을 벌이게 된 후 처음으로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비정한 착취에 맞서 공공의 권리를 지키는 십자군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가 원했던 것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다. 처음에는 불평과 고발을 통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했다. 하지만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된 순간 그의 실체 없던 불평은 바람과 같이 사라졌다. 몇 년 전 어느 아침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고객이 줄리안 데트머의 사무실로 쳐들어왔다. 줄리안 데트머는 데트머 양모회사를 설립한 사람으로 그의 회사는 나중에 재단업에 양모를 공급하는 세계 최고 회사가 된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15를 주어야 했어요. 데트머 씨는 내게 설명했다. 고객은 그 사실을 부정했지만 우리는 그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채권부서는 그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채권부서의 직원에게서 여러 통 편지를 받은 후 이 고객은 여행 가방을 싸서 시카고로 왔고 단숨에 내 사무실까지 달려와서는 그 돈을 내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데트머 양모 회사와 거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인내심 있게 들어주었습니다. 말허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도 느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하고픈 말을 다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시카고까지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게 엄청난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 채권부서가 고객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다른 고객들도 화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죠.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 사람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다소 실망했던 것 같아요. 저를 단단히 혼낼 생각에 시카고까지 왔는데 제가 싸우려 들지 않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니 말입니다. 장부에서 $15는 지우고 앞으로는 언급도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세심한 사람이고 봐야 할 계좌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직원들은 수천 계좌를 들여다보아야 하니 아마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했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 입장이라도 틀림없이 당신처럼 생각했을 것이라고도 했죠. 그리곤 우리에게서 다시는 구매를 않겠다고 하셨으니 다른 양모 회사를 추천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시카고에 오면 같이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같이 점심을 하자고 제안했죠. 그는 내켜하지 않았지만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점심 후 다시 사무실로 온 그 사람은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누그러져서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가 그에게 보여주었듯이 공정한 태도를 가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회계장부를 다시 훑어보았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곤 $15 수표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사과의 글과 함께요. 나중에 아내가 사내 아이를 낳았을 때 그는 아들이 가운데 이름을 데트머라고 붙였고 22년 후 죽을 때까지 친구로 고객으로 남았습니다. 몇 년 전 네덜란드에 이민 온 한 가난한 소년이 방과 후 주당 50센트를 받으며 제과점 유리창을 닦고 있었다. 집이 워낙 가난한 나머지 소년은 매일같이 바구니를 허리에 끼고 길거리에 나가 도로 위 배수로에서 연료를 배달하는 석탄마차가 흘린 조각들을 긁어모았다. 에드워드 보크라는 이름이 이 소년은 평생에 걸쳐 학교를 6년도 채 다니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미국 언론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잡지 편집자가 되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말하자면 길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이용하며 시작했다. 보크는 13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웨스턴 유니온이 사원이 되어 주당 $6.25를 받으며 일했다. 하지만 그는 한시라도 배움에 대한 생각을 포기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독학을 시작했다. 보크는 차비를 아끼고 점심을 걸러가며 돈을 모아 미국인 정기 사전을 샀다. 그리고 당시로는 듣도 보도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유명 인사들이 정기를 읽고 난 후 그들이 어린 시절에 대해 더 해줄 말이 없냐고 묻는 편지를 보냈다. 보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명 인사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당시 대통령에 출마했던 제임스 가필드가 한때 운하에서 배를 견인하는 직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다. 가필드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랜트 장군에게는 어떤 전투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랜트는 지도를 그려가며 설명해 주었고 이 14살 난 소년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보냈다. 보크는 에머슨에게도 편지를 써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웨스턴 유니온사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소년은 얼마 안 가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들과 서신을 교환하고 있었다. 에머슨, 필립스 브룩스, 올리버 웬드, 링컨 여사, 루이자 메이, 셔먼 장군 같은 사람들이었다. 보크는 이 저명한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는데 그치지 않고 휴가를 내어 이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환대를 받으며 머물곤 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 위인들은 보크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야망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보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로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원리들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유명 인사 인터뷰 분야에서 세상에 따라올 사람이 없는 아이작 마커스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열심히 듣지 않아서라고 못 박았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다음에 해야 할 말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귀를 열어놓지 않죠. 저명 인사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 더 좋다고 말하죠. 하지만 잘 듣는 능력은 모든 능력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능력 같아요. 유명 인사들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갈망하는 게 아니다. 보통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는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게 전화를 걸 때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당신 모르게 당신을 조롱하고 심지어 경멸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말을 오래 듣고 있지 마라. 끊임없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아라. 다른 사람이 말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사람이 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다. 왜 다른 사람이 한가로운 수다나 들으며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가? 바로 치고 들어가 말하는 도중에 말허리를 끊어라.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나는 알고 있다. 놀랍게도 이 중 몇몇은 사국의 명사다. 지겨운 사람들, 이들은 모두 지겨운 사람들이다. 자신이 잘난 맛에 중독되어 있고 자만에 취해 있는 지겨운 사람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 니콜라스 머레아 버틀러 박사는 말했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찰스 노셈 리 여사가 말하듯 관심을 받고 싶으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이 좋아하며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하라. 그 사람에게 자신과 자신의 업적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라.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은 당신과 당신의 문제보다 자신과 자신의 욕구, 자신의 문제에 100배는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의 충치는 1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의 기근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그의 목에 난 종기는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40건의 지진보다 더 중요하다. 다음에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이를 기억하라.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방법. 오이스터 베이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시어도어 루스벨트를 찾아가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가말리의 브래드포트는 이렇게 말했다. 주제가 카우보이든 루스벨트 자신이 이끌었던 기병대든 뉴욕의 정치인 혹은 외교관이든 루스벨트는 할 말이 있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해답은 간단하다. 방문객이 찾아올 때마다 루스벨트는 그 전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주제를 공부하느라 밤을 새다시피 했다. 모든 지도자들처럼 루스벨트도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 가는 왕도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일대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상냥한 윌리엄 라이언 펠프스는 일찍이 이 교훈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논문 인간의 본성에서 이렇게 말했다. 8살 때 후서토닉 강가 스트래퍼드에 있는 리비 린슬리 고모집에서 주말을 보낸 적이 있다. 한 중년 남성이 어느 날 저녁에 찾아왔다. 고모와 정겹게 토닥거린 다음엔 내게 관심을 보여주었다. 당시에 나는 보트에 미쳐 있었다. 그분은 정말 재미있게 그 주제에 대해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이 가시고 난 후 나는 그분에 대한 인상을 쏟아냈다. 대단한 분이시다. 정말 보트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구나. 고모는 그분이 뉴욕의 변호사이며 보트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주제에 조그마한 흥미도 없는 분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러면 왜 그분은 내내 보트 이야기만 하셨을까요? 그분이 신사이기 때문이지. 그분은 내가 보트에 관심이 있는 걸 알아차린 거야. 그래서 내가 흥미로워하는 너를 기쁘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 거지. 상냥한 행동을 한 거야. 그리고 펠프스는 덧붙였다. 나는 고모의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 뉴욕 최고의 빵 제조사 중 하나인 디버노이 앤서스의 사례를 보기로 하자. 디버노이 씨는 뉴욕의 한 호텔에 빵을 판매하려 노력해왔다. 그는 4년 동안 매주 매니저를 찾아갔다. 매니저가 된 다니는 사교 모임에도 나갔다. 심지어 호텔에 투숙해서 아예 살기도 했다. 모두가 빵을 팔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실패했다. 인간관계를 배운 후 디버노이 씨는 말했다. 그러다가 저는 전략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미국 호텔인 연합이라는 호텔 경영자들이 모임에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단체의 회원에 만족하지 않고 넘쳐 흐르는 열정으로 인해 그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 되고 나중에는 호텔인 국제연합에서도 그 회장이 되셨습니다. 어디에서 모임이 열리더라도 그곳에 계셨죠. 산을 넘고 사막이나 바다를 건너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분을 뵐 때 저는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단한 반응을 이끌어냈죠. 대단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모임에 대해 30분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소리는 열정으로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이 모임이 그분이 취미이자 평생의 열정이라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 사무실을 떠나기 전 그분은 제게 그 단체 회원권을 파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빵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호텔 직원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샘플과 가격표를 가지고 오라고요. 그 직원은 저를 환영하며 말했죠. 우리 사장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장님은 확실히 당신에게 넘어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4년 동안이나 그분을 쫓아다녔죠. 그분 호텔에 빵을 납품하려고요. 아마 지금도 그러고 있었겠죠. 그분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시는지 알아내려 애쓰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5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이 관심사에 맞춰 이야기하라. 사람들이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인간 행동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을 따른다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도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그 법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주 많은 친구들은 물론 영속적인 행복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어기는 순간 우리는 끝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 법칙은 다음과 같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어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존 듀이 교수는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야말로 인간 본성 중에서도 가장 깊은 충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인간 본성이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원리는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라고 말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유는 그 충동이 우리를 문명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인간관계의 원리들에 대해 고찰해왔다. 그 모든 고찰을 통해 단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도출되었다. 이 가르침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3000년 전 이미 페르시아에서 자신이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조로아스터가 이것을 가르쳤다. 2400년 전 중국에서는 공자가 이것을 가르쳤다. 도교를 만든 노자도 양치강 계곡에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다. 부처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이미 겐지스 강둑에서 이를 가르쳤다. 힌두교의 경전들은 부처보다도 1000년 전에 이미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유대인들이 살던 돌 많은 언덕에서 이를 가르쳤다. 예수는 한 문장으로 이 가르침을 요약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황금률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적어도 자신이 좁은 세상 안에서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원한다. 싸구려 칭찬, 진지하지 않은 아첨은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진정한 인정을 갈망한다. 찰스 슈와브가 말했듯이 친구와 동료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칭찬을 하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길 바란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다. 그러니 황금률을 따라서 우리가 남들이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도록 하자.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언제, 어디서나. 홀케인 소설을 읽어본 일이 있는가? 크리스천, 재판관, 맨섬 사람 같은 소설 말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소설을 읽는다. 진짜 수백만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장이었다. 그는 평생 단 8년만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사망할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소설가였다. 이야기는 이렇다. 홀케인은 소네트와 발라드라는 장르를 좋아했다. 그래서 그는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모든 시를 탐독했다. 심지어 케인은 로제티를 찬양하는 글을 쓴 적도 있었다. 로제티는 기뻤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내 능력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하는 젊은이라면 아마도 대단히 똑똑한 친구일 거야. 그래서 로제티는 이 대장장이의 아들을 런던으로 초대했고 자신이 비서로 삼았다.
이 일이 케인의 삶에서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 얻은 일로 인해 케인은 당대의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케인은 다른 작가들이 충고와 격려를 받으며 영원히 그 이름이 남을 작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맨섬에 있는 케인이 저택 그리바캐슬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명소가 되었다. 그는 250만 달러의 유산을 남겼다. 하지만 누가 알았겠는가? 한 유명 작가를 찬탄에 맞이하는 글을 쓰지 않았더라면 케인은 가난한 무명 작가로 죽어갈 수도 있었다. 이게 바로 진심 어린 인정이 가진 엄청난 힘이다. 로제티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중요하다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은 당신이 어떤 면에서는 당신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절대 변하지 않을 사실이다. 따라서 그의 마음에 다가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리한 방식으로 그 사람의 세계에서는 그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점을 당신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에머슨이 말을 기억하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성취감을 느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능하다는 속마음을 달래기 위해 겉으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우쭐대며 불쾌감과 역겨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인간, 오만한 인간이여, 보잘것없는 한순간이 건이라는 옷을 입고는 드높은 하늘 앞에서 천사들도 안쓰러워 눈물을 흘릴 바보 같은 속임수나 쓰고 있구나.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